미국 대선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의 편향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를 주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안타깝게 귀국한 강경화가 조 바이든 측 인사들에게 종전선언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태섭 같은 미국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추미애의 추태가 어제 역시 계속됐습니다. 추미애는 정도껏하라는 여당 소속 위원장의 지적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추미애가 충견을 배치해놓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회사의 자료 압수에 이어 윤 총장 장모까지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미애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입니다. 이는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위한 작전인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려는 추미애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삼성전자 직원 및 임직원 200여 명이 탑승하는 삼성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인데 우리 외교부는 항의 한마디 없이 중국 공산당 측 외교부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3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 데일리 베스트 라이브 방송이 끝나갈 때쯤 유튜브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짐은 하루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도 업로드가 평소보다 늦어져 이틀간 방송이 20분가량 늦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튜브 측은 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렸고 서비스는 곧 정상화가 됐지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의 편향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 조선과 동아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를 주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판적 기사와 보도를 내는 것은 언론사의 자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매장하려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선과 동아의 사설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중 주필과 함께 조선일보의 대표적 주필인 양상훈 주필의 칼럼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설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내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았습니다. 양상훈 주필은 사이코패스에게 제왕 권력을 준 대통령제 미국만인가라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가까운 친척은 어린 시절 우리는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라고 불렀다고 했다. 트럼프에 대해선 기저귀 찬 어른 등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상훈 주필은 트럼프는 누구나 거짓인 줄 아는 거짓말을 태연히 한다. 이것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다. 너무나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정상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사이코패스, 거짓말쟁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충동적 이런 듣기만 해도 섬뜩한 단어들을 나열해가며 비판을 해야 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같은 날이었던 어제 동아일보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김순덕 대기자는 독재자를 몰아내는 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에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푸틴이 발탁한 스파이다라는 일방적 주장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해 기정사실인 양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의해 사이코패스, 성격장애, 푸틴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두 사람이 쓰고 싶었던 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꼭 저런 자극적인 단어와 소재를 사용해야 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바이든의 첫 외부 행보는 우리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은 먼저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한 데 이어 어제는 한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은 한일 정상과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을 강조했고 센카쿠 열도에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한국과 일본 누구와 먼저 통화를 했는지를 놓고도 한일 간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나라박 소식 강혜고 김자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1시 도착 예정이었지만 조금 늦은 시각인 25분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등 측근들과 동행했습니다. 경질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신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밀러 베테러 센터장 등 국방부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첫 행사인 만큼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고 행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후보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화환을 함께 들고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추모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참전공원 방문 후 트위터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영광과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낀다며 참전 용사들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문재인과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비슷한 시각 일본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선 중일 간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미 안보조약에 적용된다고 재확인하며 일본 편에 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견제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 고유 영토라고 즉각 반발하며 학을 띄었습니다. 다수 언론이 바이든과의 통화가 일본이 한국보다 30분 먼저 이뤄졌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발끈하며 우리가 먼저 9시 정상통화를 제안했으며 일본과의 통화는 그 다음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 김자유입니다. 도대체 넌 왜 지금 미국을 간 거냐? 그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죠. 강경화 장관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강경화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측 인사들에게 종전선언 등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강 장관은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연쇄회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났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캠프는 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접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쟤는 4년 전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 대선 개입 스캔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측면이 강한데요. 상대방이 만남 자체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 저런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강경화의 행보는 바이든 진영이 예고하고 있는 한반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이든은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김정은의 세 차례의 만남을 실패로 평가한 바 있죠. 김정은에게 국제적 명망을 제공해 주었을 뿐 아무런 실속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은 급격히 고도화됐다고 바이든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트럼프 시절에 대북 정책을 뒤집는 대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시절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발상은 바이든 진영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미국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결과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트럼프 분노와 화염은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래저래 무리한 방미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강경화가 귀국하면서 바이든 진영에게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힌 어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그저 몽상일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는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앞으로의 한반도情勢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반 전 총장은 바이든의 승리 선언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안도를 했을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또 전 세계가 아마 그랬을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 빅토리 선언을 이렇게 했었을 때 전 세계가 안도의 그 숨을 쉰 거로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어 반 전 총장은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과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 당선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거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그 남북 정상회담 또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은 이것이 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그 모양 이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조금도 비춰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쇼로 끝나고 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서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종전선언이나 한미 연합 군사 작전 훈련의 중단 이런 그 정책은 미국의 그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 또한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 전 총장은 바이든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에 오바마 정권 8년과 같이 겹쳤습니다. 제가 이제 부시 정권 때 취임을 해서 바로 2년 후에 바로 오바마 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하고는 여러 차례 유엔이나 백악관이나 아니면 제3의 국제적인 그 회의 장소 등에서 교류를 할 가능성, 기회가 많았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개소식에 그 기조연설을 했고, 제가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제가 그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보냈죠. 지난 월요일 날. 그 받았다는 이런 그 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이 왔고, 하여튼 당선 축하를 해줬다 이런 점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 강희국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1만 4천 표 차이로 앞선 결과가 나온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래드 레펜스 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격차가 너무 막상막하여서 전면적인 수작업 발표가 필요하다며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재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선거가 끝난 지 단 열흘 만에 재개표에 나서니 참 부러울 뿐입니다. 레페스퍼거 장관은 수작업 재검표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패배한 쪽이 기기로 처리하는 검표를 다시 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바이든은 이미 필요한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개표로 인해 중국산 개표 시스템의 문제점 혹은 다른 부정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조지아주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이번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 버논 존스인데요. 존스 의원은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그에겐 투명성과 책임감이 늘 함께 따라다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존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인 조지아주 주민들 앞에 나와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 민주당이 틀렸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존스 의원의 연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조국을 비판하는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법 제정을 지시한 데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편이지만 내 가족이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버논 존스 조지아주 하원의원의 명연설 들어보시죠. Let me be frank and earnest. There's a dead cat on the end of this line. And it's stinking. It's stinking with fraud. It's stinking with lack of transparency. It's stinking with non-accountability. And it's stinking with those who call themselves wanting to have fair elections. It's stinking with their absence. Where is fair fight if you're standing up for people's rights and their right to vote, and every vote is counted, every legal vote is counted? Where is fair fight? I'll tell you where fair fight is. Fair fight to that crowd is fair when their man is still in the election. That's when it's fair to them. As a member of the Georgia General Assembly, 12-year member, it is my duty to speak up for every Georgian when their vote is not being counted, when their vote is not being counted accurately, and when there's all this type of irregularities taking place. Why haven't we called on Jimmy Carter to come? He can go to other countries and see their process through. And I don't mean that in a bad sense, because I like one of our native sons, President Carter, but he needs to be here if he's for a fair vot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at's what I like about Donald Trump. He travels with a set of twins. One named accountability and the other one named transparency. That's what I like about him. I may not agree with your candidate, Vernon, but if they take my vote, if they take your vote away from you, they're taking my vote away from me. That's the American spirit. And what I see happen, this is a sham. This is a sham, and it's disgraceful. And criminal. I think it has potential of criminality here. I just want, like every Georgian wants, we want things to be done by the book. We can send a man to the moon, but we can't count votes accurately. I'm talking about the legal ones now. And we can't do it within 24 hours. How does a state the size of California get theirs in and Georgia can't get its in? That's because if you look, an example of the pandemic of failed leadership is where all these Democrats who are running these cities and overseeing these county elections, that's where you see, well, let me say this. I hope the news media learn from this. It's been you carrying the false narrative of these false polls coming from these liberal universities. And you and these pollsters have done more to interfere with this election than Russia and China combined. You have suppressed and depressed the voters of this country. But I'm going to tell you,
We're going to fight. Last night I made a comment. We don't fight with violence. I'm not for violence. But we're going to fight to our last breath for our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we're going to do what's right for the people of Georgia. And I want to give everybody a number to call. I want you to call 470-410-8793. Report your fraud or report what has happened to you. Don't be afraid. Come up. If I can go through what I've gone through standing up for Georgians in America, you can too. And I don't care. I'm going to fight. If my party's wrong, I'm going to fight them to the end. Matter of fact, my party has been wrong. There should be members of the Black Caucus here right now. The Democratic Caucus should be here right now. The Democratic Party should be here right now. Because this is about democracy. Our elections, if we don't get elections right here, where else can we go and get them right? And so with that being said, we have been able to bring someone into the fold. And I'm talking about someone who's probably has one of the most brilliant minds, legal minds, in this country. If you think I'm lying, ask CNN. And some of those others who attack everyday people, try to destroy their reputation and change their lives forever. Y'all join me in bringing in a fighter who's fighting for you, for Georgians, and this president. Y'all welcome Lynn Wu here. 네. 그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송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활비로 직원들 격려금으로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입니까? 그렇습니까? 질문해 주시죠. 예. 방금 보신 화면은 어제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적법한 질문에 추미애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보다 못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좀 정도껏 하시라라고 다그치는데도 추미애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들께서 이런 법무부 장관의 추태를 보는 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와 라임, 월성 1호기, 문정권의 부동산 문제, 경제 실정, 외교 파탄 등등등 매우 중요한 본질들은 뒤로 제껴지고 전 언론이 저 법무부 장관의 말과 행동에 매몰되고 있죠.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고 추미애의 언행과 관련된 보도와 영상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추미애와 관련된 영상이 달린 썸네일의 제목을 보면 추미애가 내일이라도 당장 몰락할 것처럼 추미애 부들부들, 추미애 또 대형사고, 추미애 깜빵간다 등등의 제목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추미애가 내일이라도 당장 몰락할까요? 분명 끝이 안 좋을 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 추미애는 문재인이 내린 일종의
측명을 100%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검찰과 감사원의 칼날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방패 마귀를 이용해 모두 방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과 우파 성향의 국민들께서는 이런 추미애의 행태가 비정상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른바 친문 진영에서는 지금 추미애는 영웅입니다. 왜냐? 문재인을 철옹성처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이 조국을 내리고 정치적 관록이 있는 추미애를 내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과 최재형이라는 암초를 만나 가끔 허우적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윤석열의 검찰과 최재형의 감사원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압력과 압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조국을 끌어내릴 때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조국 타도를 외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추미애 물러가라 라는 대규모 집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KBS, MBC, YTN 등의 주요 언론들도 지들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겠다. 야당도 현찮겠다. 추미애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환경은 얼마든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론 가운데 장모와 부인까지 협박당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문바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손을 놓게 되고 여기에 공수처까지 출범하게 된다면 추미애를 내세운 문재인의 작전은 화려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겠죠.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앞서 추미애가 여당 소속 위원장에게 좀 정도껏 해라라고 핀잔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한 건 특활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3년 전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지검 검사들이 회식을 하고 특활비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문재인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결국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함께 옷을 벗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특활비를 주고받는 게 관행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지들이 적폐라며 단죄한 이 특활비 문제는 현 정권 들어 없어져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나온 법무부 검찰국장이 야당의 추궁에 특활비를 일괄적으로 나눠 쓰는 관행이 그대로 있다고 시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예결소위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준 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50만 원씩이든 봉투를 돌렸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에 나섰는데 검찰국장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건 정당한 거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다. 회의 녹취록을 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일괄적으로 배분해줬냐고 묻자 심 국장은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다면서도 각 방식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이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게 답을 했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도 공개된 근거 없지 자리에서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편 김도우 법사위 야당 간사는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 2,800만 원이라며 이 금액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오래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도우 의원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 물으니 수사 업무나 정보 수집 업무에 썼다는 말은 못하더라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사용했다인데 수사와 밀접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답을 못한다.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초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 회사의 세무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어제는 윤 총장의 장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씨가 파주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려는 건데요. 이 요양병원은 최 씨가 동업자와 공동투자에 만든 의료재단이 세웠는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까지 공동이사장을 지냈지만 다른 동업자와 달리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는 게 당시 검찰의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기소 과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는 재개됐습니다.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 이제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꾼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법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바꿔야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압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인권 유린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라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을 항상 싸가지 없이 하는 추미애는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에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물으며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법조팀의 모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정권 실세를 수사했던 한동훈이라는 검사 한 명을 잡기 위해 무너뜨리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동훈을 잡겠다고 모든 국민의 방어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인기가 떨어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를 충청 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는 충청도 출신인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낙연은 단계적 절차를 걸쳐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할 것을 공약했지만 정작 민주당의 방침은 본회의장과 의장실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의원 회관만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낙연의 능글맞은 꼼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 이낙연에게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김자유 기자가 전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대선 주자 1위를 차지한 충청 출신 윤 총장의 부상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정세균 총리의 대선 출마도 봉쇄하려는 계산이 들어간 발표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이 소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국회 세종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노무현의 지난 16대 대선 필승 전략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고 노무현은 당시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슈와 관련해 재미를 좀 봤다고 상스러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여론 수렴도
공론화도 없이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한 충청표가 필요해서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에는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과 의원회관만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와 효율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은 국민 세금 2,435억 원을 들여 2012년 새로 완공했습니다.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새 건물인데 이낙연은 오로지 본인의 실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에게 이 지사도 만약 정권의 눈밖에 나면 시민단체의 고발장 한 장으로 공수처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였던 12일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한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한 저를 공수처장 후보 자격 거론하며 페이북에서 상세히 언급해주니 영광일 따름이라며 근데 언제 이 지사가 공수처장 후보 심사위원장이 되셨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를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라 했는데 안보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되는 한도 내에서는 일본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잘 지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아무 일에나 죽창가를 부르고 M1 일본 옷가게나 맥주 회사 공격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석 변호사는 공수처 반대론자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가 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만 원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거죠. 야당은 늘 공수처를 반대해왔고 때문에 공수처 반대론자 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이재명은 뭐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검찰 구형이긴 합니다만 13년은 굉장한 중형입니다. 검찰이 13년을 구형할 만큼 우 전 수석의 죄가 그렇게나 무거운 것일까요? 자, 우선 그간 진행되어 온 재판과 관련해 대략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 전 수석은 이 두 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성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이 두 가지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별도로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것과 연관돼서 봐야 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조국 관련 재판입니다. 조국은 현재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우병우 수석에게 검찰이 13년의 구형을 때렸다면 과연 조국에게는 얼마를 때릴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날 재판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 함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 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부여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면서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의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억울하고 무죄다라며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등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고 공직 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사들은 과거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사실이 국내 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낙연 대표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했었죠. 자, 그리고 한동안 이와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후속 보도가 전무했는데요. 그런데 옵티머스 측이 복합기뿐만 아니라 1,000만 원대 가구와 사무실 집기료 등을 지원한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증빙 자료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외압만 없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측이 이낙연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외에도 추가 지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구속된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1천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류 등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요청을 받은 거물급 로비스트 신모 씨 지시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구입 비용은 옵티머스 측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비스트 김 씨는 지난 2월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를 제공했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구속되기 전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측 관계자가 복합기 제공을 급하게 요청해서 도와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 역시 A씨와 김 본부장을 상대로 이낙연 대표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측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국 자본 잠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면적 기준으로 8년 사이 5.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필지 기준으로는 14.3배 늘어났는데요. 현행법상 중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제가 미흡해 그 보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수는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5,559필지로 8년 사이 14.3배 증가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2011년 369만 5,166제곱미터에서 2019년 1,930만 2,784제곱미터로 5.2배 늘었습니다. 1,930만 2,784제곱미터는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해당하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 원에서 2조 5,804억 원으로 3.3배 뛰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4.91%였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1.5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9년에는 34.28%까지 폭증했습니다. 현행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 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중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부동산 소유 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 소유권과 상호 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도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은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합리적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이 타고 중국에 들어가는 전세기 2편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공산당은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사전 통보나 협조 요청도 없이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삼성으로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도 강경화의 외교부는 우리 삼성전자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오늘 중국 공산당 시안 텐진으로 떠날 예정이던 전세기 2편이 이번 주 초 중국 민항국의 일방적인 불허 조치로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전세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코로나 때문인지 중국 민항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행기엔 삼성전자와 계열사, 협력업체 임직원 200여 명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부터 필수적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TV 공장이 있는 시안, 텐진 공항 2곳을 지정해 삼성 전세기 입항을 허가하고 기업인이 중공 도착 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28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줬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중공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이번에 한국 정부나 기업 측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전세기 운항을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이날 중국 공산당에 항의하거나 유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공 측은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인 여부에도 관계없이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이 한중 신속 입국 제도에 대한 완전한 폐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계속 중국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폐지인지 일시적인 폐지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얘네들은 대체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중국 공산당 외교부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 공중증이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양국이 사드 3불 합의를 달성했다며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반박 한 번 하지 않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중국 저자세기조는 다른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자비 40만 원을 들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중공인은 공짜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독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게만 한없이 베푸는 이따위 행태를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은 저희 속 시원한 보도로 쌓인 스트레스가 그때그때 바로 싹 날아가길 희망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데일리베스트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작진이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